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필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재무회계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출문제 풀이를 6회분에 걸쳐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3급 필기 22년도 첫 번째 회차의 기출문제 같이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회사 상공에 잘못 기입되어 있는 2월 된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2월이 된다는 얘기는 전년도께 2월이 된 걸 수도 있고 이번 연도 걸 내년으로 2월 시킬 수도 있는데 날짜를 확인하면 되겠죠? X 1년도 12월 31일이다. 그 얘기는 기말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 시산표. 기말이면 넘어온 거예요? 넘길 거예요? 넘겨질 시산표겠죠. 시산표라는 계정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계정 과목을 중간에 열거하고 그 계정이 1년 동안 차변에 얼마였으며 대변에 얼마였는지 그래서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시산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계를 보여주는 시산표도 있고 합계와 잔액을 두 개 다 보여주는 시산표도 있고 잔액만 보여주는 시산표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차변, 대변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합계라는 글씨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잔액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받고 자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2월 시산표를 수정한 후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면 어느 쪽에 잔액이 남겠어요? 왼쪽에 남겠죠? 자, 상품이 대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품은 차변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품이 대변에 갔다. 그 얘기는 상품이 1년 동안 팔렸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잘못된 금액들을 자기 자리 쪽으로 한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상품은요. 25만 원이 잔액이 있으니까 그 잔액은 차변에 와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네, 바드럼하고 외상매출금은 차변 잔액인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옳은 걸 찾는 거였는데 동그라미 1번 패턴을 보니까 매출 채권은 35만 원이다 돼 있는데 매출 채권은 바드럼과 외상매출금을 더한 합계죠. 그럼 18만 원인 게 답인데 35만 원이라고 한 건 틀린 거야. 이건 일단 틀린 거. X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급어음하고 미지급금 중에 지급어음 대변 맞는데 미지급금은 대변의 부채 잔액인데 차변 잔액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 20만 원을 대변 쪽으로 수정. 하신 다음에 다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한번 합산해 보세요. 자, 계산기를 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25만 원에서 18만 원을 더하시면 합이 얼마로 바뀌냐면 73만 원이 되고요. 대변도 한 번 더 해볼까요? 35만 원에 20만 원에 18만 원, 73만 원이 맞아요. 지금 수정한 거죠. 다시 2번 당기순이익은 18만 원이다. 이 자본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한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한 거지 이 자본금 안에 당기순이익이 18만 원이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X. 기말 자산은 68만 원이다. 자산이 기말에 얼마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자산, 이것도 자산, 얘도 자산, 얘도 자산. 자산의 합이 얼마였죠? 73만 원. 그런데 기말 자산이 68만 원이다. 이것도 틀렸죠. 자, 마지막 기말의 재고자산은 25만 원이다. 상품이 기말에 남았다는 얘기가 재고자산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마킹이 되네요. 자, 1번 답은 4번.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시산표라고 하는 건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산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잔액이 얼마의 기말에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기말에 잔액이 남아있을 땐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게 되고 부채는 대변에 남게 되고 당연히 자본도 대변에 남게 되죠.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자기 자리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때 자기 자리에 옮겨놓고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단 일치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거를 일치시키는 것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래 놓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다 풀어봤고요. 자, 지우고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7월 달에 상품과 관련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그래서 매출이 들어온 거는 매입일 거고 매출은 인도겠죠. 판매. 이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이 문제도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옳은 거니까 1, 2, 3, 4 문항 중에서 매출 원가가 5만 1,000원이 맞으면 매출 총이익은 19,000원이 안 나오겠다. 둘 중에 답은 한 개니까. 그러면 3번부터 볼까요? 이동평균법으로 단가를 결정해서 기입하고 있다. 만나볼까? 이동평균법은 600원짜리가 있었고 30개가 700원에 2만 1,000원에 입고를 하게 되면 50, 30개를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죠. 이동평균법은 모든 수량과 모든 원가를 더해서 원가와 수량으로 단가를 매번 들어올 때마다 평균 내는 방식인데 지금 평균 내지 않고 50개는 600원짜리 그대로 기재하고 30개 700원을 그대로 기재해서 이 중에 매출이 됐을 때 50개 20개를 출고할 때 50개 600원짜리 전부 먼저 출고하고 나머지 30개 중에 20개를 700원짜리를 출고하는 방식을 취했잖아. 이 방식이 선입이죠. 일단 얘를 제끼세요. 자, 선입이에요. 그 다음에 7월 24일에 이 매출 거래를 선입으로 하지 않고 후입으로 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적어질까요? 후입으로 하게 되면 이날 30개 700원짜리를 먼저 파는 걸로 보면 높은 단가를 먼저 파는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원가는 후입으로 하게 되면 원가가 커지고 원가가 커지니까 이익이 가장 과소계산되는 방식이 후입이었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자,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이 이제 관건인 거예요. 자, 그럼 매출원가를 좀 볼게요. 매출원가는 얼마죠?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그쵸? 매출원가는 3만원, 14,000원 해서 4만 4천원이죠. 그 매출 총이익은 얼마입니까? 19,000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잖아요. 근데 매출원가는 나왔죠? 이날 70개를 얼마에 팔았느냐를 밑에서 보여야 되겠다. 그치? 700개를 900원, 79, 63, 6만 3천원의 매출액이 원가는 4만 4천원이 판매가 됐으니까 19,000원 이익인 거 요거 맞네요. 그쵸? 답은 2번이 답으로 마킹되네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다소. 주의사항이 뭐냐면 70개 팔았고 10개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수량이 10개가 그대로 남는 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표시인 거지. 이게 인도됐다는 칸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출고됐다는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기말재고. 내년도 또는 그 다음 달에서 말하면 기초 또는 전기, 전월, 2월 개념의 수량이죠. 그러니까 인도란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매출됐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우리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우고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다음 중이죠. 다음 중에 단기순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맞는 것은 단기순 손익에 영향을 주려면 수익이 발생되거나 비용이 발생되면 단기순이익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대요. 얘도 채권이고 얘도 채권이죠. 둘 다 자산이죠. 자산끼리 움직이는 건 단기순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임대료는 수익인데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산은 증가되면서 수익이 증가됐죠? 이익은 증가하겠죠? 보통예금 자산, 현금도 자산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단기순이익을 구성하는 수익 비용 계정이 전혀 없죠. 상품도 자산, 외상 매입은 부채.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수익 비용 전혀 관계 없음.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 다음 상황과 관련해서 대변의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을 가, 나 순서대로 한번 보래요.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차변이 현금, 대변은 배당금 수익이죠. 배당금 수수료 이런 거 없어. 배당금 수익. 두 번째, 사채를 사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대. 사채를 샀어.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이자를 줬대요. 차변에 현금 들어왔죠? 대변에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지 비용 아니죠. 그럼 배당금 수익과 이자 수익이 구성되어 있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소모품 10만 원을 구입할 때 7만 원은 수표를 발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관련된 대변 계정 과목으로 맞는 것은 분개를 해보죠.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B 하시면 되고 자산으로 하세요. 그러면 소모품 잡으시면 되죠. 7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 당좌 예금이 나갔다는 뜻이고 한 달 뒤에 돈을 주기로 얘기했는데 이건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닌 기타 채무 계정이니까 대변에 기타 채무 계정인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7만 원, 3만 원. 그러면 대변에는 당좌 예금, 미지급금 답으로 되니까 답은 1번이 답. 자, 그 다음 6번 문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매출 원가의 증가로 인해서 변동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출 원가의 증가로 매출 원가가 증가되면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움직이면 매출 총이익이 아무래도 변동이 되겠죠. 근데 매출 총이익이 움직이면 결국에는 모든 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보시면 매출 원가가 증가되잖아요. 매출 원가가 증가되면 매출은 고정적인데 매출 원가가 증가되면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매출 총이익이 증가할 수 없죠. 그럼 매출 총이 증가하면 판관비가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 영업이익도 감소가 되겠죠. 순차적으로. 그럼 모든 이익은 어떻게 돼요? 다 감소죠. 증가 없죠. 물류원가하고는 이 계정은 관계가 없고 그러면 6번은 답이 2번. 원가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증가되면 이익은 다 감소하겠죠. 근데 여기서 원가가 첫 번째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이익은 다 영향을 받을 거야. 6번은 2번이 답. 자, 7번 문제 봅시다. 상품 150만 원을 대안에다가 팔고 대금 결제 금액으로 약속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를 추심을 돌려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다.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 거래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외상으로 상품을 팔고 이날 대금 결제로 어음을 받았을 때 차변에 받으러옴을 잡았으면서 대변에 상품 매출을 잡았거나 했겠죠. 그랬다가 이걸 다시 추심을 돌리면 받으러옴이 대변에 반제되면서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겠네요. 차변은 당좌 예금, 받았던 받으러옴이 대변에 반제. 받으러옴 대변, 당좌 예금 차변. 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다. 너무 쉬운데? 그쵸? 그러니까 분개를 바로 추심 돌린 게 아니라 이를 언젠간 추심을 돌리니까 받으러옴을 들고 있다가 추심 돌려서 당좌 예금이 들어온 것. 그렇게 막 이해하셔야 되겠죠. 거래를 매일매일 당일별로. 자, 8번 문제. 자산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에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요.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그러나 물리적인 형체가 없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요. 장기간 동안 효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자산이래. 이 자산의 구분은 무형이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걸 골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업권 맞죠? 저작권 맞죠? 창업비는 자산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계정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계정이었죠. 우리가 학습한 적이 없고요. 교육훈련비는 그냥 바로 비용이죠.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짝짓기는 8번은 답이 1번. 자, 9번.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는 건 매출이나 또는 수익을 기타 수익, 금융수익 각각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죠. 맞아요. 기능별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구분해서 분류한다. 맞죠? 기능별로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죠. 금융비용은 기업이 재무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 재무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금융비용이죠. 돈을 빌리면 이자가 비용이 부담되니까 금융거래를 통해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기해서 표시하는 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원칙에 적합하지 않지.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기재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한 이익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직접 상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틀린 설명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상계해버리면 그건 단기순 이익만 글씨가 써있겠지. 상계를 해버렸으니까. 상계하면 안 되지. 그래야 수익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였는지 그래서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이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개념이고요. 자, 10번 문제. 7월 29일에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선입으로 하세요. 그럼 한번 봅시다.
뭐 10번 같은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로 참 문제 내기 좋거든요. 자, 7월 29일에 드디어 팔았대요. 100개를. 근데 이 400원은요, 매출된 단가지 매입 단가거나 얘를 바로 단가를 대응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개 팔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 100개 팔았잖아? 그러면 그 전에 100개 있었다? 150원짜리. 또 100개 샀다? 200원짜리. 또 200개 샀다? 250원짜리. 전체 400개 있었는데 이 중에 100개 팔아먹을 때 선입이면 요거 매입 단가 중에서 어느 단가를 먼저 팔아먹었겠어요. 얘를 먼저 팔았겠죠. 그쵸? 그러면 100개는 150원짜리를 판 것으로 대응할 테니까 400원에 팔았지만 150원짜리를 400원에 판 걸로 대응시키겠죠? 이게 원가인 거잖아. 100개의 원가. 그치? 100개의 원가는 그러면 15,000원. 요거 다 팔은 거네? 그치? 지금 남아있는 건 100개, 200개 남아있을 거고. 100개에 150원 얼마죠? 원가가? 15,000원. 답은 1번이네. 너무 쉬운데 여기서 매출 총 이익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100개는요. 400원에 팔았는데 원래 원가가 150원인 거잖아. 그러면 하나당 얼마 이익인 거야? 250원이니까 25,000원 벌어들인 거잖아. 다시 100개를 4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된 원가, 매출액은 4만 원이었는데 매출 원가는 15,000원이니까 100개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냐? 25,000원 벌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매출이익을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매출이익을 계산할 수 없냐? 다 할 수 있죠. 이게 매출, 이게 원가, 이게 매출에서 번 이익 25,000원. 그러나 지금의 질문은 매출 원가니까 답은 15,000원. 제일 쉬운 문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선입으로 하지 않고요. 반대로 후입으로 하세요 그랬으면 얘 중에 가장 나중에 매입한 건 얘죠. 그럼 400개에 대응하는 원가를 얼마짜리를 판 걸로 본다는 뜻인 거야. 250원짜리를 100개를 판 걸로 보겠다는 뜻이니까 매출 원가는 25,000원이 될 거고 이익은 15,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후입으로 갈 수도 있고 선입으로 갈 수도 있고 문제를 내기 나름이다.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자, 10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문제는 11번 문제.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을 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500주를 액면은 500원이지만 무시. 왜냐면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에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주식 800원 주고 샀다. 근데 800원 주고 산 이 주식을 취득과 관련해서 1,000원의 비용이 같이 발생했다.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40만 원짜리 사면서 1,000원 주고 사면 40만 원에 1,000원을 더해서 40만 1,000원으로 잡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누구만 1,000원을 별도로 비용 처리하고 40만 원만 원가로 봐요. 얘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답은 11번은 3번. 근데 만약에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자산이 아닌 이것이 아닌 이외에 모든 자산은 얘 말고 나머지 모든 자산은 답이 다 취득원가를 구하라고 하면 40만 1,000원이 답인 거예요. 얘만 1,000원이라는 걸 별도의 비용 처리하지 40만 1,000원에 포함하지 않았죠. 얘가 유일하다. 그 유일한 문제가 늘상 나오죠. 왜냐면 얘가 특이하거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일 때만. 자, 그 다음에 12번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 비용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비용을 찾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감가상각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얼마만큼 썼는지를 비용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관비잖아. 매출 채권이랑 관련된 거니까 앞에 기타에 라는 말 없죠?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종업원들에게 급여 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비용. 이자 비용은 금융비용. 금융비용은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 12번은 2번. 영업의 비용.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다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고요. 자, 13번 문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산은 당좌자산이랑 재고자산. 당좌자산은 각종 1년 안에 도래되는 판매 목적의 재고가 아닌 이외 모든 자산. 나머지 비유동. 비유동의 대표가 유형, 무형, 투자, 기타 등등이잖아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차량 운반구도 유형, 건물도 유형, 제품은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언제나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죠. 답은 3번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정기예금 만기돼가지고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받았대요. 이 중에서 70만 원은 보통예금 들어왔대요.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을 찾으래요. 분결해보죠. 정기예금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반제가 됐어. 왜냐하면 만기가 됐거든. 100만 원 반제. 근데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서 이자도 같이 받았네. 그럼 5만 원 받았다는 뜻. 그럼 105만 원 받아야 되는데 7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35만 원은 어디로 들어왔다는 뜻이냐. 보통예금에 예입되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뜻이겠지? 이 중에 70만 원만 보통예금이니까 나머지는 현금. 자, 대변의 정기예금은 100만 원이 기재된다. 맞죠? 뭐야? 차변의 이자 수익이에요? 아니요.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이지 대변 아니죠? 차변의 현금은 35만 원이지 105만 원? 아니죠. 이거 틀렸죠? 답은 1번이 맞았네요. 자, 15번 문제로 가봅시다. 15번 자본 계정 중에서 자본 조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본 계정은 자본금이라는 액면가에 기재되는 거 있었고 자본잉여금에 3개 있었죠. 주발초. 자본잉여금인데 그치? 주발초. 감자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었고요.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고요. 감자차손 있었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있었고요. 우리가 주식으로 배당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일 때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계정을 플러스 가산 계정이지만 자본 조정에 넣어놨다가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그때 반제하면서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과정을 취하죠. 세 가지는 자본 조정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계정이에요. 대표적인. 답은 4번. 틀린 답.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청산 효과는 없다. 아무런 여러분이 고려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매출원가의 크기는 누가 제일 큰가요? 네, 매출원가가 제일 큰 게 누구죠? 나중에 매입한 게 높은 단가일 텐데. 높은 단가를 먼저 팔아먹는 후입이 매출 원가가 클 수밖에 없고 X. 그 다음은 평균이고요. 그 다음은 선입이에요. 얘는 그냥 외우자고 그랬죠. 답은 4번. 근데 그냥 외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론에서 이해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 그거 외워놓고 써먹는 거죠. 이해했잖아. 이해했으니까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자, 17번. 상품을 30만 원에 매입했다. 선지급한 3만 원이 있었다. 선급금이 있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거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 상품이 들어왔다. 그리고 상품 실제 재고자산 실사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을 때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이 들어왔을 때 재고자산 실사법을 따라간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상품을 기록한다는 뜻이 아니죠. 잡아놨다가 마지막에 상품 재고를 파악한다는 얘기니까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를 그때그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잡는 얘기인 거야? 그냥 매입으로 잡는다 이 뜻이고요. 그러면 답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답은 그냥 2번이지 뭐. 왜 그러냐? 대변에 선급금이 와야 되니까 분계가 2개가 떠야 되거든 대변에. 외상매입금 1개가 떴다. 요거 틀린 거지 뭐. 그리고 여기서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2분법, 매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처리하는 방식은 3분법인데 여기서 2분법, 3분법 이런 말 안 나오고 재고 실사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는 말은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기말에 상품이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재고자산을 실사로 조사하는 방식이 재고실사법이니까 기중에 상품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 얘기는 상품으로 자산을 잡지 않고 일단 매입했으니까 매입이라고 잡아놨다가 이 전체 중에 요만큼만 남아있으면 기말에 얘만 상품으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재고자산 실사법에 따라 라는 말은 상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요. 상공은 대안에게 상품 270만 원을 외상으로 팔고 매출이죠. 상공은 내가 부담할 운반비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내가 운반비를 부담했대요. 재고 실사법으로 적용했대요.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재고 실사법이면 몇 개가 나갔는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상품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매출이면 매출, 매입이면 매입. 그럼 매출 잡았다는 뜻.
매출은 270, 대변에 3만원 현금,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에다가 3만원을 포함해요? 내가 부담하는 운반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운반비를 내 비용 처리하면 되지. 운반비. 외상매출금은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니까 270만 원만 잡으면 되겠죠? 답은 3번.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건 상품을 직접 죽일 수도 있나요?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재고자산 실사법이라는 얘기는 상품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상품이라는 이름을 굳이 쓰지 않는 재고자산 실사법은 상품이 들어오면 매입이라는 계정으로 잡아놓고 상품이 팔리면 매출 잡아놓고 상품이 기말에 가서 재고 실사법에 의해서 몇 개가 남았는지를 추리는 방식이니까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말에 한 번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기중에는 상품이라는 계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대체적으로 이거 또 죄송해요. 매출을 잡았고요. 18번의 답은 3번. 자, 19번. 회계 처리로 각각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손익거래냐, 교환거래냐, 혼합거래냐, 혼합거래냐를 질문하는 거네. 손익거래는 차대변 중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 개 이상, 한 개 정도 있을 때. 그리고 차변에는 뭐 또 다른 자산 계정이 잡혔을 때. 자, 그럼 기억. 200만 원을 빌려주었대요. 200만 원 빌려주면요. 빌려줬다는 얘기니까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고. 빌려줬으니까 뭐 대여금 잡았겠지. 자산? 자산. 이런 거래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자산끼리만 왔다 갔다 한다. 손익거래가 없다. 이 거래는 교환거래죠? 손익거래 아니잖아. X 틀렸고. 이자가 지급되는 날에 5만 원이 나갔대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발생되면서 현금이 나갔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런 게 손익거래야. 니은 아니고요. 교환거래 아니죠. 디귿 만기가 돼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이 나갔는데 이자 비용이 나가면서 동시에 원금 만기가 도래돼서 원금 이자가 모두 현금으로 나갔대. 그러면 원금이 있었단 얘기는 그 원금이 차변으로 반제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빌렸던 돈이니까 뭐 차입금 정도 아닐까? 그렇죠.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뜻이니까. 자, 이런 거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거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합거래는 차입금과 현금만 보면 그냥 교환거래 같은데. 근데 또 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자 비용과 현금이 또 있어. 비용하고 또 자산이 묶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손익 계정도 있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인 BS 계정도 동시에 있는 이런 거래들을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만기가 돼서 만기가 돼서 원금 이자를 갚았다라는 말만 있지 이게 차입금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상한 거지. 여러분 돈으로 갚았다는 얘기는 내가 빌린 돈을 갚은 거지 빌려준 돈을 갚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답은 3번이 맞네요. 자, 20번, 21번, 20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매입하는 때 관련되는 건 매입 원가, 매입 시 부대비용에 포함시키는 거지 판관비라는 비용 처리하지 않죠? 옳지 않아요? 20번은 바로 답이 1번으로 나와버렸네요. 자, 2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재고 맞죠? 재고는 감가 안 하죠? 누가 감가하죠? 유형, 무형이 하는 거죠. 판매되지 않은 건 위탁품이라고 할지라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판매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말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20번은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시산표는 차대가 맞았는지 1년 동안 장부를 다 기장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거 아니고요. 작성하는 기본적인 원칙, 이유. 회계상의 거래가 분계장에 정확하게 분계되었느냐를 기재한다. 거래가 분계장에 정확하게 분계되었 날을 가지고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로는 타당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분계는 틀릴 수 있어. 근데 시산표는 분계가 틀려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차변에 현금이 와야 되고 대변에 뭐가 올까? 외상매출금이 와야 되는데 얘가 차변에 오고 얘가 대변에 와서 분계가 이렇게 돼도 시산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신 분계장에서 손해정원장으로 정확하게 전기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는 이 시산표를 작성하는 가장 적합한 원칙하고는 조금 어울리죠. 차대가 맞거든요, 결국에.
이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전개가 될 때 잘못 기재가 되면 차대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부 중에 하나가 시산표의 기능이에요.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분계장의 기록이 정확한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기보단 내가 분계한 내용이 총계정 각각의 장부에 현금은 현금,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각각의 자기 자리에 기재가 되면 잔액이 각각 남게 될 거고 그 잔액이 차변과 대변에 모두 다 일치하면 모든 계정이 정확하게 옮겨서 기재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암묵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산표에서 이것저것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봤다면 답은 3번. 가장 타당한 것. 자, 22번. 옳지 않은 것. 부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갚아야 될 의무죠. 부채라고 하는 것에서 의무는 경제적인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이 대가를 누군가에게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니까. 부채에서 의무는 기업에게 있는 거죠. 부채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가 확정이 돼요. 부채 중에 대표적인 부채 중에 하나가 이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상대방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충당부채 계정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부채가 아닌 충당부채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권자, 이 돈을 받을 사람이 채권자인데 나는 줄 사람이고 근데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채도 존재하죠. 충당부채가 그런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틀린 설명은 4번. 자, 23번. 앞에서 봤던 당기손이 그 금융자산을 200에 샀다.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250이다. 그러면 50만 원만큼 어떻게 하죠? 평가이익 잡는 거죠. 자, 200으로 표시합니까? 250으로 결국 표시합니까? 시가법 250.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처분 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죠. 평가이익으로요. 당기손익 이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로 가요? 당기손익으로 가요? 당기손익으로 가는 거죠. 당기손익 평가이익은 결국 200을 250으로 평가했으니까 50만 원이 평가이익이 되겠네? 뭐야? 답은 4번. 자, 24번 문제.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지출일의 나머지 것들 중에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 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 얘기네요. 자본적 지출. 건물의 외벽 X. 증축 자본적 지출. 파손유리 X. 냉난방기 설치. 니은과 리을은 가장 대표적인 자본적인 지출. 나머지 두 개는 수익적 지출. 이렇게 구분하죠. 마지막 25번 문제.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이 발행되는 발행 주식 수에다가 액면가액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주식이 발행될 수도 있고 발행된 주식을 감소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여보세요. 감자, 증자, 증자는요. 자본금 자체에 완벽하게 영향을 미치죠. 감자에 있으니까 자본금 감소. 증자니까 자본금 증가 대놓고. 증자잖아. 근데 돈을 받고 움직이면 유상,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자할 수 있잖아. 잉여금을 재원으로. 어쨌거나 잉여금은 감소되면서 자본금은 증가하니까. 감자, 증자, 증자의 이 자가 뭐예요? 자본금. 자본금 감소? 움직였잖아. 자본금의 증가 움직이죠. 자본금의 증가 움직이죠. 그런데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 배당금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이 잡혀 있다가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자본금 계정 써요? 절대 쓰지 않죠? 자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22년도의 기출문제 중에 한 회차를 첫 번째 시간에 25문항이 출제되죠. 운용사 3급 시험은. 자,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풀었던 1번부터 25번까지 정답 마킹되어 있고요. 이 마킹만 되어 있고 문제 풀이 과정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놓쳤던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운용사 3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